자, 11월 24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소강 상태로 들어간, 연휴에 들어간 계기로 우리 시장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2,500에서 도통 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마이너스 2,496포인트. 초반까지는 잘 버티다가 10시부터 쭉 미끄러지면서 0.7%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쳤네요. 코스닥은 0.1% 마이너스 81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다음 주 월요일 지나서 이제 12월로 점점 들어가야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더 힘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색깔을 나타내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도요. 오늘 보면은 상장했던 그린 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207%, 161%. 뭐 여기에만 조금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고요. 두산 로보틱스 15%, 삼성전자는 1% 마이너스, 에코프로와 그리고 뭐 다른 포스코홀딩스 같은 큰 종목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증시가 펼쳐지면서 좀 맥빠지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날이 추워진 만큼 증시도 역시나 좀 찬바람이 부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금요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즐기면서 살자님, 자두님, 신길동 아파님, 최종원님, 그리고 마하님, 무지개님, 혜연이님 들어오셨고요. 오늘 또 대단한 분, 또 귀중한 분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내년을 슬슬 예측하면서 이게 통계적으로는 어떤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쪽 상담소 시작해 볼 텐데요. 금쪽 상담소 출발해 보시죠. 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퀀트로 종합해서 이제 확률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퀀트 투자 전문가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한 3, 4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연말이 돼서야 저희가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조금 전에 퀀트 투자자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퀀트 투자자 하기 전에 코트라라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다니다가 돈을 충분히 모았다 생각해서 이제 은퇴를 했고요. 그게 2년 전이고 그 후에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퀀트 투자로 제 돈을 불리고도 있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타이밍이 오면 이때는 대체적으로 주식이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패턴을 읽어서 그거를 퀀트로 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신 거죠?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충 이 계절에는 주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퀀트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랍게도 그 계절성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계절성과 그리고 내년은 어떨 것 같은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리마르님께서 퀀트 책 보기는 했는데 제가 아직 주린이라서 좀 어려웠어요. 저는 여기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도 퀀트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면서 살짝 살펴봤는데 와, 막 함수 나오고 혹은 뭐 어떤 뭐 패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환국 작가님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쪽 상담소 오늘의 주제 한번 볼까요? 금쪽 상담소 주제 보여주시죠. 자, 금요일 쪽집게 상담소 문제가 뭐니 퀀트 투자로 보는 내년은 투자하기 좋은 해일까 나쁜 해일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께 먼저 퀀트 투자 앞서 뭐 브리프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퀀트 투자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여기가 확률이 더 높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신 건지. 제가 독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30페이지짜리.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관심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식, 바둑 이 두 개였거든요. 주식이랑 바둑. 그렇죠. 근데 제가 경영학과 다니는데 바둑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다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교수가 그래? 여기 논문 몇 개 있으니까 이거 비슷하게 써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논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많은 교수들이 어떤 주식을 사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팔면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논문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고 네. 해서 저도 얼추 비슷한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야 그러면은 그 논문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대로 투자했는데 실제로 이제 돈이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 퀀트 투자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레시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 투자?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요리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야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너 무조건 성공해야 돼.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너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나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럼 방법이 없죠. 누군가한테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어. 네, 근데 주식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에 그 상당히 많은 레시피들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주식 초보였는데 그 그대로 따라하니까 돈이 벌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런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인데 사실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레시피만 그대로 사용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퀀트 투자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퀀트 투자라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네, 바로 그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규칙이 딱 있고 그 규칙을 그냥 그대로 따라해서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예. 그 조금 전에 계절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통 11월에서 4월까지가 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가 약합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까? 전 세계 국가가 다 똑같습니다. 오.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좀 더 강한 편이고 미국은 그게 조금 약한 편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10월 31일부터 4월 31일까지 주식을 투자를 하고 5월부터 10월은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가져간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이런 거를 이제 헬로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자체를 패턴을 읽어서 그걸 레시피로 그러면 내가 수익 내려면은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 네. 11월부터 4월까지만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 내고 나머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지라는 게 큰 틀의 레시피고 그 안에 또 다른 레시피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거를 퀀트 투자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 헬로윈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 퀀트 전략 중에 하나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뭐 AI, 뭐 딥러닝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전략들을 수백 개 모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 한 개 전략만 쓰는 건 당연히 아니고 네. 여러 개 전략을 모아서 이제 콤보를 만들어 쓰고 있죠.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픽이 지금 나갔는데 헤들리 위컴이 분석한 데이터 과학의 업무 과정. 오, 어렵다. 불러오기 하고 정리하고 뭐 모델링해서 소통한다?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퀀트 투자할 때 데이터를 받아서 그런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용할 때 나오는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가 공짜로 어디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는 어디서 데이터 제공업체에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단점으로 또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가격 데이터이거든요. 가격 데이터. 가격 데이터. 그거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다 공짜로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investing.com 이런 데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략. 그러니까 어떤 계절에 그 가격이 셌나 약했나 이런 거는요. 그냥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별주 레벨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주식을 11월 4월에 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가장 심플한 거는 그때 그냥 주가지수 ETF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피 200 지수를 산다든지 S&P 500 지수를 산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좀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때 지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주식들을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 내용이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 데이터도 혹시 있습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내가 뭐 얼마 수익 내야지라는 생각만 하지 네.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수익률인지 혹은 매우 확률이 적은 수익률인지 뭐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야 내가 1년에 뭐 몇 프로는 먹어야지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이 그런 기준이 없으세요. 네. 강환국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1년에 수익률 얼마 정도 내는 게 가능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기 수익률, 그러니까 한 달이라든지 1년 단위로는 수익률을 우리가 목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5년, 10년, 20년 단위로. 저는 그 5년, 10년, 20년 단위로 연복리 15% 정도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복리. 네, 연복리. 그러니까 연복리 15%라는 거는 내가 내 돈을 한 5년 만에 더블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5년에 더블, 10년에 4배, 15년에 8배, 그리고 20년에 16배.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15%를 달성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자산 대비 20% 이상 손실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진짜 손절가를 잘 지켜야 되는 거는 동일한 거고. 뭐 사실 뭐 손절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연평균 15%씩 꾸준히 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년, 10년, 20년의 목표가 그렇게 달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저한테 더 중요한 거는 그 15년, 20년 투자를 하면서 최악의 순간에도 20% 이상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달성하면서 연봉이 15%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거는 워렌 버핏의 원칙이랑 매우 흡사하네요. 잃지 않는 투자 뭐 이런 거. 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근데 워렌 버핏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반토막 됐네, 뭐 까짓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쫄보이고 이제 워렌 버핏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손실을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참을 수가 없으면. 네, 그래서 그 20% 이상 잃지 않게 제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은 사실 그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합니다. 일시적으로 큰 손실 나도 나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그 손실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리티도 이 퀀트의 전략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 잃으면은 조절이 안 될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가 좀 적은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 솔리마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11월부터 4월까지가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 투자 안 하셨어요? 5월부터 10월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주식을 하긴 했는데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보통 이제 그 11월, 4월에는 그래도 주식 비중이 60% 원저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5월, 10월에는 20% 미만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주식 비중이 적었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놀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럼 그때는 주식 비중이 적었으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대체제는 뭐가 있어요? 채권도 있고 뭐 금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때 그 주식, 채권, 금 거기서 나아가 가지고 주식과 채권을 미국과 한국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달러화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황금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식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뭐 패턴을 내가 읽었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퀀트 투자만의 매력도는 뭐 이게 퀀트 투자의 장점이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은 그 룰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이 투자는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 룰이 나와 있으면은 제가 하든 앵커님이 하든 네. 7살짜리 아기가 하든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룰을 내가 과거에서 한번 돌려보면은 네. 얼마를 벌 수 있었는가, 안 될 때는 얼마나 깨졌는가, 몇 개월 정도 깨졌는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과거에 되돌아가지고 내 투자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유식한 말로 백테스트라고 합니다. 백테스팅. 네,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A라는 전략이 먹히지 않을까? 한번 대입해 볼까? 라면서 이 수식어를 그 데이터, 과거 데이터에 넣어보면 되네 안 되네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시장에서 내가 11월, 4월에만 투자를 하고 5월, 10월에 돈을 뺐으면은 돈을 얼마 벌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이 오른다 막 이런 책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퀀트라고 봐도 됩니까? 뭐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브라질에 비가 난 날을 측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상관성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하지는 않겠죠. 네. 100% 연관성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우리가 백테스팅을 좀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논문들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이제 와인 가격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뭐 3개인가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에 비가 얼마나 내렸냐, 해가 얼마나 강하게 쬐었나, 플러스 한두 개를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은 실제로 그 해 와인이 10년 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 얼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날씨와 와인은 관계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퀀트 투자의 장점이 주식 매매에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 아까 말씀하신 백테스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률이 일반적인 투자 방법을 상회한다. 3번은 뭡니까? 수익률이 일반적인 투자 방법을 상회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 일단 뭔지도 궁금하고 상회한다는 건 어떤 기준인지도 궁금하네요. 뭐 이제 그 일반적인 방법은 저는 사실 투자를 퀀트와 비퀀트로 나누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퀀트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비퀀트 투자를 전부 다 유사과학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비퀀트 투자가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인데 사실 그들의 기대 수익은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뭐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실 주식해가지고. 네. 네. 근데 저희는 일단 돈을 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익이 그 비컨트 투자자보다 높다고 볼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사과학이라고 하니까 재밌네요. 네. 솔리마르님께서 질문을 계속 잘 올려주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볼 때 코스피 거래대금이 요즘 평균 6에서 7조 정도인데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거래대금 기준 이런 것도 변수에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들을 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래대금이 높았던 적었던 어쨌든 간에 내가 넣은 수식어의 값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저도 사실 뭐 수만 개의 그 지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분석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코인 논문들을 보고 왔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의 수익률이 더 높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소홀해서 이제 그쪽 지표들은 좀 연구를 좀 덜한 편입니다. 거래 대금은 그러면은 작가님이 뭐 연구를 덜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예. 이게 중요한 완전 핵심 변수라고 보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사실 그 주식 쪽에서도 그 거래량, 거래대금 관련 논문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덜 연구한 겁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뭐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과거 데이터 저는 사실 퀀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 기준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랑 우리가 사는 내일이랑도 너무 다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퀀트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하는 건데 과거는 기술적으로도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고 정치의 시스템도 소폭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옛날 몇십 년 전 자료 혹은 진짜 100년 넘은 자료까지 끌고 온다고 하면 이게 과연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근데 놀랍게도 과거와 미래가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근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오래된 전략들이 많거든요. 사실 뭐 이런 퀀트 전략들이 갑자기 작년에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게 사실 90년대 초반 정도부터거든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많이 세졌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빨리빨리 분석하기가 좋아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30년 전에 발견된 전략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먹히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전략들이 죽은 경우도 좀 있어요. 한마디로 30년, 40년 전에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는 전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전략들은 아직도 잘 통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장 심플한 거는 이런 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거래 대금을 여쭤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이제 좋은 지표들은 그냥 가격의 추세입니다. 가격의 추세.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르는 놈이 계속 오르고 내리는 놈이 계속 내려간다. 그 추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의 경우에는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가더라. 네, 그리고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떨어진 놈이 계속 떨어지더라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불변의 법칙이고요. 그거를 심지어 한 800년 전부터 분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13세기부터. 근데 그거는 진짜 거의 모든 자산군, 모든 시장, 모든 자산 다 통하더라고요. 그런 추세 추정 같은 거는. 그게 약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게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경제, 정치가 변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싸게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뭐 사는 사람이 뭐 비싸게 사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고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그런 심리가 녹아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약간 인간의 심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변했겠습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면. 그렇죠. 바로 굉장히 예리하게 왜 퀀트 투자가 계속 먹히는지 네. 그 이유를 방금 찾아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국지 같은 책도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2,300년 전 이제 원시 시대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이제 그 교훈을 얻고 감명을 받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2,300년 전 사람들의 그 두뇌 레벨, 심리 이런 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패턴으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 니네들은 실수를 하고 나는 그 돈을 먹을게. 이렇게 본다고 보면 되죠. 네. 그 추세 추정 같은 경우도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통하는 이유가. 네. 이게 사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호재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1초 만에 그 주식의 가격이 그걸 반영해 가지고 촥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주식 시장이 호재가 있더라도 보통 천천히 이렇게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호재가 딱 터졌다 하면은 일단 이 호재가 어느 정도 호재인지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업 가치가 갑자기 호재 때문에 1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럼 보통은 근데 주가가 1초 만에 100원에서 500원으로 가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이게 어느 정도 호재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 가격이 100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한 150원 정도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원까지는 오르는데 500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근데 그럼 150원까지 가면은 그 150원에서 옛날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따가 팔아요. 아싸 본전이다 하면서 그리고 또 100원에 산 사람은 150원까지 갔네. 나이스 하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500원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150원에서 파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0원까지 나중에 가긴 가는데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추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불변의 법칙이고요. 네. 그냥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퀀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본질적으로는 해본 것 같고 요거 한번 알려주실 수 있어요?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 방식. 네. 요게 만약에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한번 해본다. 네. 뭐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퀀트 투자를 어떻게 처음부터 뭐 세팅을 해서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 아주 심플한 전략만 가르쳐 드리면은 네. 일단 대형주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중요하고요. 대형주로 하지 말아라? 예,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의 수익률이 대형주를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잖아요. 근데 그 대형주나 소형주나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깨질 때 다 똑같이 깨집니다.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네. 약간 뭐 카카오 뭐 17만 원, 14만 원에서 막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죠. 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소형주에서 최근 분기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손실이 있었던 기업들은 싹 다 제거하고 관리 종목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진짜 불량 주식 중에 불량 주식 우리가 딱 봐도 와 저거는 좀 이거는 좀 아니다라는 그런 주식들 빼고 네. 소형주 중에서 탄탄하고 괜찮은 것들은 오히려 그게 확률이 더 높다. 훨씬 높죠. 훨씬 높은데 그럼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자 일단 그 중에서 퍼가 낮은 기업들만 사시고요. 싼 기업. 예,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 그 4분기 전보다 많이 오른 친구들.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거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유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이걸 하려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 주식이 2,000개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하위 20%면은 400개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그 400개 기업 중에서 이제 펄을 다 쫙 순위를 내고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을 쫙 순위를 낸 다음에 그 두 개 순위가 가장 이제 우수한 기업들을 골라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실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400개 기업 전부 다 분석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걸 한 1분 만에 다 이제 해줍니다. 네. 무료 웹사이트 그런 거를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 혹시 있어요? 뭐 있는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공개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무료 모르겠어요. 네. 아닌가? 이거 알려드려야지. 그런가? 네. 그러니까 뭐 그럼 여러 개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렇죠.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저희가 뭐 댓글로 네. 쓰던가 그렇게 할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그 뭐 어떻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웹사이트는 필터링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 글쎄요. 그 구글에서 뭐 퀀트 소프트웨어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퀀트 네.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구글에 치면은 유료, 무료 이런 거 나오니까 그렇죠. 잘 써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한 4개 정도 있는데 뭐 그 중에서 나오겠죠 아마?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퀀트 투자 종류의 비교. 기준은 투자 철학, 투자 목적, 학문적 기반, 투자의 속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혹시 요거 있으세요? 작가님 자른 거예요? 아니요? 네. 요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네. 요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렇게 필터링을 했다고 치면 네. 자, 하위 20% 기업에 그다음에 실적을 매우 우수하게 계속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걸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지라는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요? 목표 수익률은 잡을 수가 없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전략 소형주 내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고 퍼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면은 제가 최근 20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은 연봉률 50% 이상 벌었습니다. 근데 그 연봉률 50%가요. 예를 들면 2005년 정도는 뭐 몇백 프로씩 벌었고 2008년에는 40% 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년 수익률은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쓴다 해서 내가 2024년에 얼마 벌까 그거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걸 쭉 했으면은 연봉률 5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그러면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실제로 뭐 사장이 누군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거는 안 봐요? 그런 하찮은 건 제가 보지 않고요. 그건 저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그런 기업들 20개를 삽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혹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엄청 투자했다는 거 아세요? 최근에도 뭐 있고. 최근에 한국에 투자했다고요? 최근에 있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러면 2004년에 그분이 이제 본인 개인 자금 1억 불을 가져고 와가지고 한국 소형주 엄청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투자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투자했어요? 예, 그분도 그냥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본 거는 이 기업들의 퍼랑 PBR랑 그리고 부채 비율만 봤어요. 그리고 20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안 보고? 뭐 하는 기업인지 어차피 봐도 본인이 모를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왜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여기 일부 경영진들이 도둑놈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한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때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지표 두세 개를 보고 그 지표 두세 개가 가장 유리한 기업들의 그 20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분은 뭐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예, 그리고 그 기업들에서 아는 것도 별로 없죠. 네.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분이 딱 볼 때 여기 이 기업들은 누가 봐도 너무 저평가가 되었다. 그래서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우리 투자자들 시청자분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네요. 이거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도 그냥 묶음으로 딱 필터링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그 기업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평가되는지 어차피 수치에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경영진과 그 산업을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거 디테일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의 시장의 특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 시스템 자체가 워낙 건전하게 돼 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형주 뭐 몇 개는 뭐 그렇다고 잘 된다고 쳐도 만약에 좀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후진국이어서 금융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하위 20개 기업들의 정보가 잘못됐거나 혹은 뭐 경영진이 갑자기 뭐 먹튀하고 뭐 도망간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매우 높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위 20% 기업들이 약간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변수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별로 요 백테스트라는 걸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뭐 사실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한국 쪽만 주로 많이 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 다른 나라 데이터들도 있긴 했는데 그쪽은 제가 꼼꼼하게 백테스트를 해본 적이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말하는 거는 제가 쓰는 전략들이 한국과 미국에는 굉장히 잘 먹히더라.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먹히는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략을 좀 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본다고 한다면 하위 20% 기업을 골라서 내가 요거는 잘 골라서 얘는 진짜 좋은 수익률을 줬다라는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요 그런 식으로 20개 기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7개, 18개는 그저 그렇고 한두 개의 놈이 큰 수익을 내 가지고 팡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실제 사례가 뭐 기억에 남으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뭐 한일 사료 뭐 이런 것들. 한일 사료. 왜냐하면은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뭐 사실 2021년만 해도 아무도 거를 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사료라는 게 그러니까 내 먹이가 먹는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내 먹이의 먹이를 만드는. 그렇죠. 내 먹이의 먹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아무도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훅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뭐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이런 게 비싸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거 알았냐? 당연히 몰랐죠. 그러나 이제 이 기업이 그 전에 실적도 괜찮았고 엄청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면서 휙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소형주 이제 저평가 수익이 성장이 높은 기업들이 작전에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들어간 후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 사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성격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종목이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얼토당토하게 빵 뜨면 수급도 꼬이고 그리고 이 종목을 뭐 좋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나도 한탕 해보자 하고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노이즈가 좀 많이 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근데 우리는 그게 노이즈가 생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생기기 전에 저평가되고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후에 노이즈가 생기면은 난 돈 벌고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작전에 걸리는 종목들도 이 필터링 안에 꽤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그 라더견 씨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뭐 서울가스도 있었고 다우데이터도 있었고 삼천이도 있었는데 그거 제가 옛날에 다 한번 사본 종목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작전 걸려서 이렇게 가기 전에 저는 팔았었죠. 이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톤은 작전 걸려도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난 그 전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 높은 위치에서
팔고 돈만 챙겨서 수익만 챙겨서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저평가 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기업들이 이제 오르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재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TMI에 걸리거나 또는 진짜 작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주주들이 아니 이 기업 내가 보기엔 너무 싼데 나도 좀 들어가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상시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좀 저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평가가 그냥 노멀하게 되는 방법도 있고 TMI는 작전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일반인이 솔깃하기는 하지만 쉽게 확 이렇게 용감하게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콘트 방법이지만 또 그걸로 수익을 꾸준히 계속 내고 계시니까 한번 또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솔리마르님께서 2024년 투자 종목 결정하셨나요? 강적가님의 투자 산업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은지 그다음 산업군, 그다음 종목 뭐 이런 정도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년도 주식 투자 전망 어떻게 퀀트로 나오는지. 일단 그 미국은 좋고 한국은 별로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일단 그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홀수해 좋고 짝수해 안 좋습니다. 홀수해 좋고 짝수에 안 좋다. 이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숫자를 보시면 그게 이제 보이고요. 근데 그게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짝수에 미국의 모든 짝수에는 선거가 있어요. 선거. 네, 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보통 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특출나게 안 좋은 선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2년 차와 8년 차. 그때가 안 좋아요. 한마디로 첫 대통령이 온 다음에 중간 선거할 때, 그러니까 요때 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파워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결정이 많이 되고요. 8년 차 같은 경우는 한 대통령이 2번 임기를 한 다음에 물러나고 새로운 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다행히도 내년 같은 경우는 4년 차이죠. 4년 차 같은 경우는 8년 차와 완전히 다른 게 이 대통령이 재선을 원하기 때문에 본인 재선을 위해서 경제 어마어마한 돈을 풀게 됩니다. 지금도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돈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내년에 좋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보통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좋으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옮겨가거든요. 근데 그럼 왜 한국을 안 좋게 보느냐? 그 미국 대선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또 금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 높은 금리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보는 것도 확실히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는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총선이 사실 늘 4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 전후 6개월이 한국이 특출나게 안 좋더라고요. 총선 이벤트까지 그게 퀀트로 나타나는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4년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후 6개월 수익률 분석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총선 전까지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별로 대단히 기대하지 않죠. 네, 그렇죠. 와, 그럼 총선 후에는요? 총선 후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총선이라는 거는 정치적 이벤트 불확실성이 없어졌는데 왜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게 미국 대통령을 뭐 새로 다시 뽑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선이라는 과정에서 또 누가 붙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변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적어져서 미국은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그렇고 재선이 있으면은 기존 대통령이 돈을 엄청 풀잖아요. 자기가 재선이 돼야 되니까. 재선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선심성인 정책을 많이 풀고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미국은 재선 때는 괜찮아서 미국은 내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8년 차 같은 경우는 내가 2번 하고 물러나니까 사실 상관 없잖아요. 둘 중에 누가 되든. 그래서 이제 니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당연히 크게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내년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다른 혹시 뭐 근거는 있습니까? 총선이나 뭐 미국 대선 빼고 홀수 짝수에 좋다 말다 이거 빼고는 혹시 또 다른 변수도 또 있어요? 퀀트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죠. 사실 최근 뭐 1년, 2년, 3년 차트를 본 다음에 요 차트 패턴이 과거랑 언제 가장 비슷했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코스닥 차트 패턴들은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5번에서 10번 정도 있었는데 그 후에 결말이
다 보통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과거 패턴이 요거는 진짜 정확히 반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과 유사한 차트 패턴도 굉장히 그래도 5번에서 10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번에서 10번이 다 좀 그저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죠.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내년에는 별로일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도 좀 퀀트 하는데 같이 변수를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재선일 때는 기존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을 써서 오히려 증시가 좋을 때가 많았다라는 게 퀀트로 나타난다면 미국은 그랬죠. 네, 이번에는 사실 트럼프라는 또 후보가 지금 설문조사 13번, 17번 했는데 13번 다 이긴다고 나왔는지 어쨌든 지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요런 뭐 지지율 격차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다르다 혹은 이번엔 다르다 요런 주관적인 판단도 퀀트에 넣습니까? 아니요. 네. 물론 제가 그 데이터를 한 50년 전부터 다 갖고 있으면 그걸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 당연히 없죠. 네. 예를 들면 뭐 1988년에 그럼 부시가 두카키스한테 몇 프로 이제 우세했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거는 또 노이즈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쭉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요런 건요? 강 작가님 내년도 투자 종목 혹은 투자 산업군 결정하셨나요? 그런 산업군이나 종목도 마이크로하게 탑다운으로 좀 보긴 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안 보고요. 아예 안 그래서 봐요? 지금 결론적으로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국. 그러니까 70%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소형주 퀀트로 들어갔고요. 네. 30%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지수를 별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인버스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걱정했죠. 그럼 내 소형주 퀀트 전략은 지수가 떨어지면 돈을 버느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대부분 이제 벌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소형주 퀀트는 하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소형주 내에서 저평가되고 그리고 최근에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들로 다 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20개 기업이 뭔지 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 이름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자동 매매로 했거든요. 한마디로 제 컴퓨터에다가 야, 이런 주식 사가지고 넣어 하고 걔가 돌아가면서 자동 매매를 해줬는데 그렇죠. 제가 보질 않았어요. 무슨 기업 샀는지는. 그래서 진짜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럼 알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20개 종목을 샀어요. 일단. 그러니까 코스닥 인버스를 사셨다 그랬고 지수 인버스를 사셨다 그랬고 그리고 소형주로 하위 20% 그런 종목들 중에 튼튼한 종목을 사셨다고 했어요. 네. 그 뜻은 지수는 내년에 떨어질 것으로 퀀트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떨어진다라고 ETF를 사신 거고 네. 인버스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가 떨어지던 내려가던 뭐 올라가던 상관없이 얘네들은 오르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뭐 엄청난 수익을 내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뭐 플러스 정도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산 거죠. 그러면 아까 여쭤봤는데 제가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이 20개 종목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살아남잖아요. 한일사료처럼. 가봐야죠, 그거는. 네. 네. 그렇게 살아남는 종목들의 그 상한선은 요쯤 되면 내가 나머지 거를 다 버릴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수익률은 요 정도에서는 내가 요거를 먹어야겠다, 챙겨야겠다라는 기준선은 뭐예요? 그렇긴 하진 않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목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저평가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목 교체하는데 그때쯤 아마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걔네들은 저평가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거 진짜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는 거네요. 그래서 편합니다. 편하다. 편한데 재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퀀트로 재미없게 돈을 벌 것이냐, 비퀀트로 재밌게 돈을 잃을 것이냐. 이거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는 재미없게는 주식 못할 것 같아요. 95%가 그래요. 95%는 재미와 돈 잃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요? 네. 왜 저의 미래를 딱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돈을 딸 수도 있잖아요. 딴다는 표현이 아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잃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발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반대로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반대로 그러면 지금 95%의 분들은 퀀트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워서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퀀트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이나
혹은 뭐 팁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진짜 퀀트 안에서 빅퀀트로 가는 건 오케이. 그러면 빅퀀트 하면서도 요거는 좀 지키는 게 그나마 좀 더 돈을 덜 잃더라. 혹은 빅컨트 하면서요? 빅퀀트 하면서. 컨트를 안 넣으신다? 네. 손절을 잘해야죠. 손절을 잘해야 된다. 되게 시프하죠. 아. 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 빨리 팔지 마세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뭐. 오. 네,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네, 그거죠. 개인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올라가는 건 빨리 팔려 그러고 그렇죠. 내려가는 건 한없이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완전 반대로 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짧게 한 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본. 자산 투자 배분.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주식과 채권은 미국과 한국의 반반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주식, 채권, 금. 그리고 주식은 미국, 한국 반반. 네. 그리고 뭐 그냥 한 비중만 말씀드리면은 주식 35, 채권 50, 금 15. 그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해도 됩니까? 그거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좀 15%보다는 비중을 좀 낮춰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5% 정도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5% 정도? 네. 정말 리스크 테이킹 하려면 10%? 그 정도? 네.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몰라요. 아예 관심은 네. 없으신 거고. 몰라요. 네. 이야. 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퀀트 이런 것도 돌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사실 그 수익률에 대한 예측이 딴 팩터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좀 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건 말건 상관없다. 그건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유의미하긴 한데 딴 게 훨씬 더 유의미하다 뭐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벌써 끝났네. 네, 벌써 끝났죠.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환국 작가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 방법은 알려주셨는데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요거는 작가님의 그런 퀀트 전략 한번 잘 살펴보셔서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환국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